조용한 생활 2025년 2월호를 들어주시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영화 이야기가 이번 달에도 필요하신가요? 잘 찾아오셨습니다. 여기는 극장전입니다. 조생과 함께 이번 호로서 5년째 함께하고 계신 창간 멤버. 얼마나 오래 같이 했냐면 그동안 평기자에서 편집장이 되신 송경원 평론가 변함없이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편집장 1주년 넘었잖아요. 그죠? 네, 1년은 좀 넘었고 제가 횟수나 이런 걸 안 세고 살다 보니까 지금 5년이라고 말씀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네. 시간을 이렇게 차곡차곡 잘 쌓여가는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을 쌓는 영화들이 또 오늘 다루게 될 영화들이기도 하네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도 이제 새 영화를 준비해 오셨는데 이번에는 야심차게 송편께서 주제를 잡아서 개봉작과 또 연관되는 영화들도 아울러서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오늘 극장전은 그랜드 투어다. 거대 서사의 야심을 가진 영화들을 모으게 됐다. 우연히도. 이렇게 예고를 드리면서 하나하나 얘기를 자세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화 어떤 작품으로 고르셨어요? 네. 각각의 야심을 가지고 있는 영화들 중에 오늘 먼저 다룰 영화는 브루탈리스트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네. 여러분이 이거 듣고 계실 즈음에는 오스카가 코앞에 와 있을 텐데 이번 오스카에서 복수 부문에 노미네이션이 된 영화들이 몇 편 있잖아요. 그 중에 한 편입니다. 브래디 코베 감독의 세 번째 장편 브루탈리스트고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만한 이 감독님의 전작은 나탈리 포트만이 나왔던 복스럭스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가 꽤 화제를 모으고 그걸로 이제 평론가들의 좀 주목을 받았었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영화는 사실 이 영화의 제작비 자체만 놓고 보면 대작이라고 말하기는 엄청난 제작비는 아니라고 들었는데 대하 서사극으로 보이는 스케일을 갖고 있는데 제작비를 들어보면은 고작 $10,000,000가 조금 안 되는 순제작비를 갖고 있습니다. 네. 이 감독이 배우로도 활동을 하다가 이제 연출을 본격적으로 하고 계시고 이 작품은 제작 기간이 한 7년 정도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뭐 마리온 코티아르나 로제 에버턴이나 이런 다른 배우들이 캐스팅 물망이었고 함께 하기로 했었는데 중간에 이제 투자가 안 되면서 여러 가지 부침을 겪다가 결국 최종적으로 완성된 거는 요 형태예요. 에드리안 브로디가 함께 하게 됐고 결과적으로는 적격의 캐스팅이었던 것 같습니다. 에드리안 브로디 그리고 아내 역할로 펠리시티 존스 그리고 에드리안 브로디와 대척을 이루는 미국의 사업가 역할로 가이 피어스. 벤 뷰런이라고 하는 부호 역할로 이제 가이 피어스가 나오고 이 영화는 여러 가지로 주목을 받는데 일단 말씀 주신 것처럼 올해 아카데미의 가장 화제작 중에 한 편. 가장 많은 부분에 아마 노미네이트가 된 영화가 될 거고 그리고 이 영화가 작년에 베니스 감독상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뭐 이후로 이제 수많은 비평가 협회상 골드글러브도 휩쓸고 메인 카피로 내세우는 게 고전이 될 영화였어요. 되게 잘 뽑은 카피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왕이 될 상인가 뭐 그런 거예요? 고전이 될 영화라는 게 이 영화에 대한 상찬이기도 하고 약간 약점도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전이 되고 싶었던 영화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야심이 엄청 가득한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길이부터가 길이가 브루탈하죠. 215분이죠. 3시간 반에 육박하는 영화이고. 그래서 근데 여러분 그 중에 15분은 인터미션이라는 거는 말씀드립니다. 단순히 쉬는 시간으로서의 인터미션이라기보다는 영화의 구조의 일부로 돼 있어요. 실제 인터미션 시간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관객들 반응이. 길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지만 그 사이에 나오는 음악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괜히 만든 게 아닌 것 같은 조금 있어 보이는 식의 구성이랑 관객들이 좀 더 이 대작이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영화 개요를 조금 말씀드릴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브루탈리스트의 주인공은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남은 헝가리의 유택의 건축가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 라즐로 토트라고 하고 데사우의 바우하우스를 졸업하고 헝가리에 이미 인정받는 모더니즘 건물을 세운 자리 잡은 건축가예요. 근데 이 사람은
허구의 캐릭터입니다. 실존했던 건축가의 전기 영화는 아니라는 뜻이죠. 네. 이 사람이 홀로코스트에서 이제 탈주를 해서 그 과정에서 뭐 코가 부러지는 등의 부상을 입고 미국으로 망명을 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가족 중에 본인만 탈출을 하고 아내와 그리고 이들 부부가 돌보던 어린 조카딸은 탈출을 마저 하지 못하고 유럽을 그러니까 벗어나지 못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혼자서 미국으로 건너와서 세계대전이 나기 전에 일찌감치 이민을 해서 가구점을 하고 있던 그리고 카톨릭계 백인 여성하고 결혼을 한 사촌 아틸라에게 몸을 의탁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촌은 이 펜실베이니아의 필라델피아에서 밀러 앤 선스라고 하는 헝가리에서 이민해 왔다는 느낌을 가질 수 없는 백인 기독교 가족 기업인 것처럼 이미지를 만들어서 근데 많은 이민들이 아마 그렇게 했고 개명을 했죠. 영화에서 여러 번 반복되는 얘기가 가족 경영이 먹혀 여기는 그래서 사실 선즈가 없는데 선즈를 붙여서 이제 그런데 많을 것 마케팅을 같아요.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거기에 가서 제 몸을 의탁을 하다가 이 영화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안타고니스트 반 뷰렌이라고 하는 집안과 만나게 됩니다. 그 집 아들이 아버지의 서재를 깜짝 선물로 꾸며달라는 의뢰를 아틸라의 가구점에 해서 그 일을 맡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일을 맡기 직전까지가 이제 서곡, 오버추어라는 이름으로 챕터화가 돼 있어요. 네. 전체가 4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부 앞에 오버추어가 있고 2부 뒤에 에필로그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네 토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첫 토막인 서곡이 여기서 끝나고 그다음에 이 반뷰렌이 상징하는 미국 자본주의 기업가와 건축하는 이민온 예술가 라즐로 사이의 긴장, 갈등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일부라고 부르는 도착의 신비라고 이름 지어진 그러니까 이니그마 오브 어라이벌이라고 이름 지어진 두 번째 장의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린 15분의 인터미션이 있고 인터미션이 끝나면 어떻게 이야기가 바뀌냐면 아까 말씀드린 유럽에 떨어져 있던 아내와 조카가 이 반뷰렌 집안 변호사의 도움으로 미국으로 와서 이 라즐로와 합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토록 그리워했건만 강제적인 이산의 경험과 각각 떨어져서 겪었던 말로는 옮길 수 없는 경험들이 이 둘을 변질시켰어요. 그러니까 관계가 오염됐다고 할 수도 있고 근데 그 상처를 끌어안은 채로 이제는 어느 정도 건축가로서 그러니까 2부가 되면은 반뷰렌이 이제 이 사람의 예술성을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자기가 가질 수 없는 어떤 자산으로 생각을 해서 자기 휘하에 두고 자기 이름에 반뷰렌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예배당과 체육관과 또 도서관과 이런 걸 포함한 커뮤니티 센터를 의뢰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를 어떻게 전개하느냐가 인터미션 이후의 챕터 아름다움의 하드코어라는 챕터의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에필로그는 갑자기 이제 상당한 시간을 뛰어넘어서 1980년 건축 비엔날레에서 말년에 다다른 라즐로 토트의 모습과 그리고 그동안 변화를 겪은 이들 가족의 모습 그리고 수많은 갈등과 투쟁에 둘러싸여 있던 이 커뮤니티 센터가 결국 어떤 모습으로 완성되었나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정도의 그림을 머리에 넣으시고 송 편집장님의 얘기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스토리 라인은 대부분 다 홀트신 거고 네. 이 건축가가 가상의 인물이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도 헝가리 출신의 건축가인 마르셀 브로이어라고 하는 인물의 이제 경험들을 어느 정도는 따와서 재창조한 인물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극 중에 이제 가구점하는 사촌이 고국에서 성공한 건축가인 사촌을 이제 처마 밑에 들인 게 물론 당연히 가족애를 발휘한 것도 있겠지만 그 디자인 능력을 자신의 그 평범하고 지루한 디자인의 가구점에 적용을 해보려고 이 사람의 이 거처를 제공을 해준 건데 라즐로가 극 중에서 만들어서 전시하는 테이블하고 의자가 마르셀 브로이어 체어라고 불리는 실제의 쇠파이프로 만들어진 그 의자하고 거의 비슷하게 생겼더라고요. 이 제목이 브루탈리스트잖아요. 네. 건축 사조라고 하는데 뭐 이게 50년대에서 70년대 정도에 유행했던 건축 양식이라고 하고 네. 라즐로라는 인물이 나치즘이 이제
이런 건물을 지어라라고 하는 거를 못 받아들이고 탈출한 인물로 나오잖아요. 네. 나치로 대표되는 어떤 건물의 양식들이 정형화라든지 완벽한 대칭, 조화, 균형이라고 하면 브루탈리즘 건축은 그거랑 반대에 있는 건 거죠. 네. 대표적으로 이제 노출 콘크리트 구조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장식 같은 게 배치되어 있고 약간 부정형이기도 하고, 건물의 지지대라든가 처마라든가 구조 부분이 그대로 외관에 드러나고 그 외관을 감싸는 또 다른 마감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실용적이고 대중적이고 그 나치가 원했던 그리스 신전 같은 그 신고전주의하고는 대비되는 양식인데요. 특히 이 영화에서 보면 저는 안도다다오 건물 생각이 많이 나요. 왜냐하면은 가장 중요한 반뷰렌 센터에 십자가 형상 구조물이 있는데 안도다다오가 설계한 빛의 교회라는 작품이 보면 그 십자가를 틈으로 보이게 만든 거거든요. 네. 태양의 위치에 따라서 그 십자가 모양의 빛과 그림자가 생기게 만들어 놓은 건데 이제 딱 그 작품 생각나게 하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또 영화랑 연결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있는 걸 받아들여서 어떤 조형을 만드냐 해서 이제 빛을 들여오는 네. 그거를 고민하는 건축물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건축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식이나 아니면 건축가의 어떤 권위 이런 것들이 이 영화 전체 틀을 잡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영화를 아카데미에서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게 또 유택의 서사이고 유택의 인물이 이제 미국으로 건너와서 벌어지는 얘기들, 천재성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 이제 어떤 압박과 미국의 역사 일부가 되는 그런 과정들을 보여주는 거고, 전체 하이 컨셉에서는 감독이 직접 얘기한 거는 두 가지였던 것 같은데요. 파시즘으로부터 도망친 남자가 자본주의를 맞닥뜨려서 무너져가는 얘기, 혹은 착취당하는 얘기, 또 하나는 역사가 되풀이되는 거를 이제 보여주고 싶었다. 역사가 되풀이된다고 말하는 거랑 역사가 되풀이된다고 느끼는 건 완전 다른 차원의 경험이고, 이 영화에서는 이제 반복되는 역사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느끼도록 하고 싶었다라는 게 목표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건축이라는 양식을 택했고, 미국으로 이미 온 유대계 인물 남자를 중심으로 삼아서 이제 미국의 역사를 한번 또 그려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 영화들이랑 기시감이 좀 느껴지기도 합니다. 뭐 에덴의 동쪽 같은 영화도 떠오르고요. 그 영화는 제가 생각 못했네요. 보통은 대부 생각이나 데어 윌 비 블러드를 그렇죠. 먼저 생각하지 데어 윌 비 않을까요? 블러드. 미국이라는 세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정신을 탐구하는 영화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계속 나오는 이제 유대계의 서사들. 에드리안 브로디가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피아니스트 같은 영화랑 비교되기도 하고. 예, 저도 좀 이 스트로 끝나는 데다가 역할이 너무 비슷한 거 아닌가. 어떻게 보면 적격 캐스팅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게 피하고 싶은 캐스팅이기도 하잖아요. 너무 앞쪽에 이미지가 있으니까. 이걸로 나무주연상까지 또 타면 완벽하게 역사가 반복되는군요. 네. 그래서 그 에드리안 브로디가 그때 슈필만을 연기했던 게 아마도 여기도 어느 정도는 망가져가는 어떤 천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니까. 근데 에드리안 브로디가 코가 약간 휘어 있잖아요. 그 보자마자 이제 은근한 압박과 축객 주는 물음이 이제 코가 어떻게 된 거냐라는 걸 사촌의 이제 부인이 물어보죠. 그래서 기차에서 뛰어내리다가 나무에 부딪혀서 이제 부서졌다. 치료를 제대로 못 받았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재밌는 어쩜 좀 약간 고약한 농담처럼 보이는 장면이기도 했고요. 네. 이 1부, 2부라고 우리가 쉽게 얘기를 하면 그 긴 챕터 2개가 인터미션을 가운데 두고 있는데, 그 1부를 선호하는 평론가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1부에서 잘 보여줬다고 생각하는 건